자, 이번 시간은 조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 파트는 제가 별표를 2개 해놨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약간 하나 반 정도 되는 그런 중요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40문제 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개 정도. 그래서 조합은 여기 나오는 조문들 정도만 열심히 반복해 두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와요. 맞출 수 있다. 네. 일단 조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조합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상호 출자해서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데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으로 할 건데 노무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노동력을 내고 그래서 동업하는 거. 동업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도시에서 식당을 같이 동업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즘 시골 같으면 시골에서 예를 들면 뭐 밤을 같이 생산해서 무슨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겨울에 과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같이 판다든지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나누는 거 이런 게 동업이죠. 그런 게 조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동업하는 것이다. 우리 보시면 그래서 조합원이 2인 이상 모여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야 동업이 되는 거니까 출자해서 동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유통 도매업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합계약 그러면 동업계약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수급제라는 게 있다. 공동수급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네옴시티 건설 계약, 건설 계획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큰 단위의 어떤 건물, 아주 큰 단위의 공사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이 한 회사가 맡아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회사가 연합해서 이거 한마디로 프로젝트로 하는 거죠. 그 사업만 같이 동업을 하는 거야. 이런 걸 공동수급체, 뭐 컨소시엄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조합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 분배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조합이 될 수가 없지. 우리 동업하는 것은 이익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일부 조합원만 이익 분배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조합이 될 수 없다. 또 우리 부동산을 사서 그냥 전매 차익만을 얻기 위해서 상호협력을 했어. 이 정도까지는 동업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조합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합의 업무 집행이 나와 있는데 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을 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하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각 조합원들이 한다 이렇게 말한다. 물론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업무집행은 먼저 조합원 과반수 또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명 있으면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전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제3자에게 조합의 업무집행을 맡겼어요. 위임을 했어. 그러면 그것은 위임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위임계약이 된다. 위임계약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먼저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선임을 한다. 그래서 업무집행자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선임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업무집행자가 있을 때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업무집행자가 없을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그런데 그게 통상사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전행은 단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러나 그 사무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데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인 것이죠. 그 다음에 707조에 가시면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681조 내지 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위임에 관한 규정이 되죠. 조합 업무를 위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사임을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이는 못한다. 또 해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 4분의 3 이상 이런 거 아니다.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좀 봐보실 게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조합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 업무 집행자의 과반수 이렇게 말했는데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합의 특별 사무가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 그러면 조합재산은 합유인데 합유가 되면 요거는 이제 물권법에서 처분 변경할 때 전원동의가 필요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원동의.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걸 전원동의가 필요 없이 조합의 특별 사무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대외관계가 나와 있는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에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이제 대리행위를 할 때 조합 대리에서는 우리 이게 있다. 권리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 법인 이게 있는데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갑 법인의 이사 누구누구 대리인 갑 법인의 이사을 이렇게 현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인은 이게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법인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합은 이게 그냥 동업하는 단체일 뿐이지 조합 자체가 법인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이 예를 들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뭐 A, B, C, D 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원래는 A, B, C, D를 다 현명해 줘야지 되는데 다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쓰겠냐고요. 그래서 갑조합 대리인을 이런 식으로 현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그리고 과반수에 의한 결정을 지지 않고 대리한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우리 업무집행할 때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란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120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재산관계가 나와 있는데 조합의 재산관계.
여기서 봐보시면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합유가 된다. 이렇게 놨죠. 근데 물건은 합유가 되는데 그 물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합유가 되는데 그 이베이 재산권은 준자를 붙여서 준합유라고 이렇게 한다.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에 들어요. 조합의 채권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합원 개인을 그 집행채무자로서 조합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돼. 그냥 조합원 거잖아, 조합원 거. 그래서 조합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물권법 소유권 편에 보시면 이런 게 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갑, 을, 병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X라는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데 요게 소유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물건이 하나면 이때 소유권은 하나예요. 이런 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만 있다 하는 주의인 거죠.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갖는 거죠. 그런 걸 공동소유라고 한다. 그런데 그 공동소유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유가 있고 그리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공유, 합유, 총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으로는 뭐 합유, 총유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사실 원래 공동 소유에서는 공유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공유, 합유, 총유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이 갑을병이 어떻게 모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을병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이 되고 있어. 이랬을 때 대표적인 게 종중교회가 있다. 종중과 교회. 종중은 문중 같은 거예요. 문중이나 교회. 교회가 더 익숙하니까 교회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하나니까 소유권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교인들이 많죠. 교인들이 많을 때 그걸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된다고요? 총유가 된다라고 한다. 교인들이 총유한다라고 한다. 그 종중이나 교회를 비법인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이름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합유가 있는데 합유는 그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을 때 합유라고 한다. 그게 우리 금방 말씀드렸던 동업. 그러니까 동업하는 단체가 어떤 물건을 사서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합유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합체를 이루고 있을 때 합유가 된다. 근데 그런 거 아닌 게 공유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물건 하나를 사서 같이 공동 소유를 하는 거죠. 그게 공유가 된다. 그런데 이 소유권 말고 기타 재산권일 때는 거기다가 뭘 붙이느냐? 준자를 넣는 거예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된다.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권이 있어. 임차권. 아니면 뭐 전세권이 있어. 아니면 뭐 저당권이 있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이랬을 때 이것들을 준공동 소유. 근데 이제 그들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
내지는 뭐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 되면 준총유라고 하고, 이제 조합이 되면 준합유라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준공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채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권을 준공유, 이 채무를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갑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다. 이래 놓고 일단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는데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과 관련해서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 이건 조합의 특별 사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조합 채권을 양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들은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을 때 그 과반수를 한다. 근데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이게 한 명인 거예요. 여러 명일 때는 과반수를 하지만 한 명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배. 우리 이익을 나눠야 되니까 조합은 손익분배 문제가 있는 거죠. 보시면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했으면 정한 대로 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갈 건데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이를 정한다는 것이다.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이를 정한다.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이제 이런 판례가 문제가 됐어요. 조합원은 출자 의무가 있잖아요. 재산을 내놔야지 될 거 아니에요. 동업을 하려면. 근데 그걸 불이행했어. 불이행했다고 해서 이익 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하면 안 돼. 그런데 조합원이 이익 분배 청구권이 있잖아요. 조합원이 이익을 분배받을 청구권이 있는데 출자물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거하고 뭐 하면 된다? 퉁치면 된다. 퉁치는 걸 상계라고 하죠. 퉁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변동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임의 탈퇴 문제가 있죠. 임의 탈퇴와 관련해서 이게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하는 것,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해지의 자유가 있어. 해지와 같이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그리고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해주시는데 여기서 탈퇴를 할 때 임의 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해지의 불가분성을 공부했습니다. 해지할 때 전원이 다 하라고 또 전원에게 하라고 이 불가분성에 의해서. 근데 탈퇴가 해지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합은 전원에게 해야 된다는 것인 거죠. 자, 이렇게 두시고 비임의 탈퇴가 있는데 이 비임의 탈퇴는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또 파산, 성년후견 개시, 제명이 있는데 이게 사망했을 때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상속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조합은 동업하는 단체잖아요. 동업하는 단체인데 그걸 상속시켜서 어떡하죠?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상속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나중에 지분 계산은 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제명 문제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719조에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문제가 있는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 지금 뭔가 출자를 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걸 빼가버리면 동업하는 단체가 이게 깨져버릴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한다.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다. 네, 조합 관계는 종료될 수밖에 없겠죠. 조합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1인이 탈퇴했을 때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잔존자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다음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청산인, 그다음에 업무 집행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민법 총칙 가시면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그거보다는 좀 간단해요.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만약에 그 동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그걸 다 못 갚게 돼서 조합재산으로 다 갚지 못하게 됐어. 그런 경우에 조합원들이 무한 책임을 져요. 그런 걸 이제 준합의라고 하는데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산 청산이 다 끝난 뒤에도 만약에 빚을 못 갚고 있어. 그러면 원래 그 조합원들이 빚을 갚아주게 돼 있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서 그렇게 엄격한 절차가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사단법인이나 우리 이제 법인이 해산 청산으로 가면 구성원이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법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고 다 못 갚게 됐어. 그랬을 때 그 구성원, 사원의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야. 유한 책임이라고. 출자한 것만 가지고 책임지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산 청산 절차에서 빚을 공평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좀 나오지만 조합의 해산 청산은 이렇게 나올 만한 성질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우리 교재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동업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데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조합이 되는 단체 보시면 우리 동업계약 있죠. 동업계약이 그렇고 공동수업체, 컨소시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그렇다. 그 다음에 조합,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문제예요. 근데 동업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계약법이 총칙,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총칙에서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원래 총칙에 있는 것은 각칙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해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조합에서는 따로 해산 청구를 한다든지 또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한다든지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계약 해제 이런 개념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조합의 성립에서 보시면 조합이 성립하려면 요게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정해야지만 되죠. 공동수급체가 조합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공동의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 분배를 받는 거, 일부 조합원만 이익 분배를 받는 것은 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거기 조합원들이 다 이익 분배를 받아야 동업 개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민법상 조합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했을 때 이게 조합계약이 된다. 근데 부동산 공동 매수인들이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민법상 조합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그 상태에서는 그 부동산을 뭐하고 있었을 뿐이다? 공유관계. 같이 사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관계였었던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금방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질 때 공동소유가 되는데 그 안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고. 근데 이제 동업하는 조합이 되면 갖고 있는 돈에 합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에 권리능력없는 뭐 종중교회 같은 경우에는 총유가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공유다라고 했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합이 되려면 모든 조합원이 출자물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든 조합원이 출자물을 부담해야 돼. 네, 됐고. 그 다음에 조합의 법률 관계, 조합의 업무 집행. 네. 일단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업무 집행자 선임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이를 선임한다라고 한다. 그 외에 조합원이 여러 사람이 있다. 조합원의 과반수, 업무 집행자의 과반수 이렇게 되죠. 업무 집행자의 과반수. 근데 이제 통상 사무는 각자 전행할 수 있죠. 전행할 수 있다.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 집행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임, 해임,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요거는 좀 봐주시는데, 조합의 특별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 집행의 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특별 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업무 집행자가 있을 때는 업무 집행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것이다. 업무 집행자가 1인만 있어. 그러면 단독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조합의 대외 관계, 조합대리 문제가 있죠. 네, 조합대리와 관련해서 업무 집행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대리를 할 때 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명은 내가 본인 누구를 위해서 대리합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을 다 말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조합 이름만 가지고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명은 이제 대리편에서 공부를 할 건데, 민법 총칙 대리편에서 공부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뭐 에이전트가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관리하는 보라스라는 사람, 메이저리그 에이전트인데 그 사람이 뭐 류현진도 했고 또 이정우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할 때 가서 뭐 예를 들면 계약을 한다든지 사인을 할 때 나 오늘 류현진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아니면 이정우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또 누구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현명이에요. 근데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 조합의 이름이 있죠. 예를 들면 갑조합이다 그러면 갑조합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과 소속 능력 뭐 요 정도 문제들은 좀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조합의 재산 관계에서 조합 재산은 조합원의 합의로 한다. 합의로 한다라고 한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재산의 조합원 개인 명의 소유권, 조합 재산을 합의 등기를 해야 될 건데, 이게 개인 명의로 소유 등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예,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부동산, 이걸, 그 조합체가 소유하게 되면 합의우물이 될 건데, 그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다?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명의신탁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명의신탁은 이런 것이다.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등기제도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때 문중,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중 땅들 있었는데, 그 문중 땅 예를 들면 선산이라든지 아니면 논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해둔 경우가 많이 있었어. 그 종중의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한다. 종원 명의로 이렇게 명의신탁, 등기 명의를 맡겨둔 거죠. 이게 명의신탁이다. 네, 그럴 때 그 종중이 명의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종중이 명의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원이 명의를 맡고 있는 명의수탁자가 된다는 거죠. 수탁자가 된다.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근데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럴 때 이 명의수탁자가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는데, 대외적 소유권.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한다. 근데 대외적 소유권을 명의수탁자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요게 70년대, 80년대 와서, 투기수단 또는 재산은닉수단으로 명의신탁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명의신탁을 금지해버려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이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다, 무효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무효다. 근데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유효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그러면 이게 종배종, 그래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한 명의신탁만 유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합이 하는 명의신탁은 이 속에 속하는 게 아니죠. 종중,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하는 건 돼요. 우리 부모 자식 간의 명의신탁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속하는 게 아니니까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효다, 이런 뜻인 것이다. 등기를 했다면, 그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무효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지금 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조합재산의 내용과 관련해서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지체한 때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게 연체이자 내고 또 손해배상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칙이 되는데, 금전채무를 불이행할 때는 연체이자, 지연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 연체이자라고 했는데 이걸 지연이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 손해가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두시고, 그 다음에 조합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별한다. 714조가 있는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를 했어. 근데
지금 동업하고 있는데 그 지분을 압류해서 그 재산을 빼가버리면 동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조합원의 장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게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조합 재산을 충실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합 재산 충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신 건데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 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 기타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동업이 깨져버리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조합 채무자의 상기 금지. 이거 많이 나오는데, 조합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이게 조합 채무자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조합 재산 충실을 위해서 일단 주고 나중에 조합원에 대한 채권은 따로 별도로 받아라, 이 말인 거죠. 상기하지 마. 네. 어쨌거나 조합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기속해야 할 채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조합 재산의 합유 관계가 나와 있는데, 합유 지분의 처분 금지.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안 돼. 하려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요게 뭐냐면 우리 공유, 합유, 총유가 공동 소유 모습으로 있는데, 여기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지분은 소유권 하나를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분자가 나누는 거잖아요. 지가 가질 지자야.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러면 따로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3분의 1 지분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제 공유에서 그 지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다. 합유도 그런 지분 개념이 있어. 근데 총유는 지분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몫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총유는 우리 종중이나 교회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내가 돈 필요할 때 교회 건물 팔아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개념이 없어. 근데 이제 공유는 내 지분이 있어서 내 지분 팔아서 내 돈 필요하면 쓰면 돼요. 합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분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유에서는 물건을 단순히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해 버릴 수가 있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는 이런 지분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 곤란해. 동업하고 있는데 지분을 처분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 그 동업하는 단체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전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한다. 물론 총유는 뭐 지분 개념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 이런 개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합유물의 처분이 나와 있는데, 이 합유물의 처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합유물의 분할 금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동업하고 있는데 합유물을 분할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할 금지다.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공유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의 자유가 있다. 공유에서는 이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한다. 필요하면 그냥 나눠, 수 틀리면 나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합유에서는 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조합의 채권. 조합의 채권도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이런 걸 준합유라고 한다고요. 준합유라고 한다.
그리고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 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조합의 채권은 그 전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기속되는데 어떤 이 사람한테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합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곤란한 거지. 강제 집행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5번에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조합에 빚이 있다 그러면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져요. 조합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조합 재산으로 다 못 갚았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요거를 잠깐 좀 보시고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채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채무도 이 준자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라고 하는데, 준합유, 채무를 준합유한다. 그다음에 이제 총유에서는 준총유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준총유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법인 사단에서 빚을 지게 됐을 때 거기 재산이 있을 텐데 재산으로 빚을 갚아요. 근데 이제 빚을 다 못 갚았을 때 고유 재산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사원의 고유 재산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근데 준합유에서는 고유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고유 재산으로도 책임져야 된다.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걸 얘기한다. 그런데 그때 그 채무가 뭐냐? 분할 채무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게 사경이로 인한 거야. 장사하다 생긴 거야. 그랬을 때는 연대 책임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채무의 성질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조합채권자가 각 조합원한테 균일적으로 분할 채무다 이 말이에요. 나눠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면 정한 대로 갈 건데 정하지 않았을 때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출자 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의 관계. 출자 의무 이행을 해야 이익분배 청구권이 있느냐. 네. 출자 의무를 불이행해도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합원의 변동, 탈퇴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이미 탈퇴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 본 것들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 대의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채권자 대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조합 탈퇴 의사 없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될 건데, 예를 들면 우리 A라는 채권자가 있는데 B가 채무자인데 이 사람이 조합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C 조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C 조합. 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가 있어. 탈퇴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탈퇴를 하면 여기서 돈을 받아서 나중에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지금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피보전 채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조합원의 탈퇴권 요거를
요렇게 대비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다. 요건 이제 우리 채권 총칙 가셔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채권 총칙편에 나오는 얘기다. 대비행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비임이 탈퇴.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이 문제인데, 승계될 것이 아니다. 승계되지 않는다. 이 말은 상속될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탈퇴 효과. 이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의산다. 그리고 지분 반환할 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다 보셨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그 탈퇴자가 공동영업 사무집행 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면, 예, 횡령을 했다면 이걸 변상할 책임이 있다. 변상할 책임 그랬는데 손해배상 채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동업체는 그 위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탈퇴자의 출자금 반환 청구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탈퇴자가 상계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계편에서 공부를 할 건데, 상계에서 어떤 걸 공부하느냐 그러면 이 상계 요건이 갖춰졌을 때 상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근데 이게 횡령은 고의로 한 거죠. 그래서 변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데 이게 손해배상 채권이 된단 말이에요. 네, 요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근데 이걸 잠깐 한번 봐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가서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를 패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놓고 나중에 그러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근데 네가 나한테 줄 거 하고 내가 너한테 지금 100만 원어치 지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퉁치자, 상계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피해자가 상계하는 건 상관없어. 내가 너한테 줄 거 있는데 네가 나한테 100만 원어치 지금 100만 원어치를 때렸으니 상계하겠다 하는 건 된다고. 여기서 동업체가 피해자죠. 피해자가 상계하는 건데, 근데 탈퇴자, 이 사람은 지금 때린 사람이에요. 상계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상계편에 가시면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수질압류 고지인데 그걸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일 때는 상계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다. 근데 상계자가 갖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계자의 채무가 수동채권이 돼요. 근데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요거는 이제 상계편에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봐두고 일단 가시고요. 그 다음에 2인조합에서 조합원 1인의 탈퇴. 2인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는 거 맞죠? 그렇다고 조합이 해산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재산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조합 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조합 채무는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을 조합 채무를 준합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 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 사이의 조합 관계는 종료된다. 조합 관계는 종료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 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조합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 채무로 남아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의 해산과 청산.
좀 덜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쭉 한번 넘어가 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종신정기금이 있는데, 이 종신정기금은요, 그냥 말 그대로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요걸 요즘은 뭐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종신정기금 계약이 쓰일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의 사문화가 됐어요. 사문화가 된 거. 이게 종신정기금 제도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화해와 관련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 끝마치는 거죠.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나 너한테 8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을은 아니야 600만 원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채무가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서로 양보해서 꼭 100만 원씩 양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700만 원으로 양보를 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채무가 700만 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걸 화해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분쟁의 존재, 당사자의 상호 양보, 분쟁을 끝마치는 합의, 끝내는 합의가 있을 때 화해계약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럴 때 많이 문제가 되죠. 우리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가해자, 사고 낸 사람은 덜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서로 양보해서 얼마 합의를 했어. 그런 게 화해계약이 된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먼저 분쟁의 존재.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잔존 채무액의 계산 행위는, 이런 것들은 화해계약이 아니다. 분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 같은 것들은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친자관계의 전부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예를 들면 친자관계는 친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 어머니인데 우리 이제 아들, 딸 관계, 그러니까 어버이와 아들, 딸의 관계가 친자관계예요. 친자관계는 그냥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친자관계가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닌데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인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조금 이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는데 뭐 지금도 뭐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런 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첩을 두고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낳는데 첩 아니라 뭐 그냥 어쨌거나 뭐 세컨드가 있어서 애를 낳았어. 그런데 그거를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생활비는 다 대주고 양육비까지 줄게, 나타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 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화해계약으로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 이 말인 거죠. 그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상호 양보에 의해서 분쟁을 종지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됐더니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착오를 이루한 화해계약의 취소가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 화해계약은요, 사실 약간 착오가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절대 옳다라고 한다면 그걸 화해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간 착오가 있네. 그랬을 때 착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없어. 네, 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사기 취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민법 총칙에 가면 우리 이제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할 건데, 지금 우리 화해계약도 법률행위가 돼요. 화해계약도 법률행위다. 그런데 그 의사표시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게 무효이거나 어떤 경우는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107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래서 비진의 표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8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라는 게 있고, 109조는 착오,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어쨌거나 요게 화해계약도 법률행위니까 이 규정이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만약에 계약을 했어, 화해계약을 맺었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뭐만큼은 109조 착오 취소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착오 취소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문제의 2배 이상의 착오가 있어. 그랬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착오편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민법 총칙편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 환자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사예요. 내가 잘못한 건 줄 알고 예를 들면 그 의료사고 나서 내가 1억 줄게요.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봤는데 두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중에 그런 사건으로 이 화해계약 그런 사건으로 또 사고 난 다른 동료들,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봤더니 자기는 다 5천만 원 주고 해결했대. 근데 나는 1억이나 준 거예요. 아이, 내가 착오로 너무 많이 줬네? 취소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건 안 돼. 그런데 이게, 내 의료 가오를 전제로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야. 근데 재수없이 우리 병원에 와서 죽어버린 거죠. 근데 나는 그 내 잘못인 줄 알고 그렇게 합의를 했네? 그러면, 이게 화해 목적인 분쟁 2배 이상의 착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 손해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얼마 주기로 했어. 100만 원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 그 뒤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화해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 1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후유증까지 다 감안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있네? 이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정도는 예상하지 못한 거야. 손해가 너무 중대, 반신불수가 됐어.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할 것이냐인데, 합의 해석으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 합의 해석은 뭐냐면, 이런 것까지 손해배상,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한 건 아니다. 합의 효력 범위 밖에 있는 거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한 거니까 말씀드리면, 예문 해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무슨 지금 회사라고 해요. 버스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버스 회사에서는 공공우수 조합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합의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생겨도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할 건데 그걸 그냥 예시문으로만 써놓은 것이고 예문으로 써놨다 이 말은 그게 계약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어. 또 한편 야 그건 착오로 잘 몰랐으니까 그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전체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합의 해석으로 풀어가는 게 주류의 판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교재 잠깐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조문 봤고요. 그다음에 화해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분쟁의 존재. 그런데 잔존채맥의 계산행위는 이게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계산행위가 화해계약은 아니다. 이런 얘기다. 그리고 화해계약을 맺으려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어야 되는데 친자관계, 내지는 친족관계, 부양관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 외에 당사자가 상호 양보를 하고 분쟁을 끝마치려고 하는 합의, 종지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화해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생기죠. 그리고 창설적 효력이 생기는데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그냥 그렇게 창설돼버려. 계약한 대로 창설돼버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피해자의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 그랬죠. 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부모들도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하죠.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근데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 측과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게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피해자 본인이 합의를 했잖아요. 부모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례다.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가 나와 있는데 원래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 이상의 착오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금방 보신 거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 이상이라는 게 뭐냐? 인데 금방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의료 과오로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해서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후에 봤더니 환자의 사인이 치료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냥 우리 병원에 와서 재수없게 죽었어. 근데 내 잘못인 줄 알고 그렇게 합의했네. 이런 것은 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졌어.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 손해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화해계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합의를 했어. 그러면 다시 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후유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다만 그게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후발 손해가 이게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는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 그 말은 반신불수가 됐어 이랬을 때 문제죠. 근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가 원칙. 그런데 도저히 이 정도까지 예상하고 합의한 건 아니야.
그런 정도로 중대한 뭐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후유증이 생겼어. 그건 화해계약의 효력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착오 취소하고 다시 이제 합의하자 이 말이에요. 예문 해석은 아예 그냥 예시문으로 봐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해석을 하는 거. 네. 이게 후유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제 계약 강론까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더 자세히까지는 강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채권 강론에서 15문제가 나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그리고 이제 불법행위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